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한국산 무기로 채우겠다는 국가가 등장해 우리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온 건 동유럽 국가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폴란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국산 무기로 싹쓸이 하겠다는 얼마나 단호한 결심을 했는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물량만 있으면 모두 다 쓸어갈 심산이라고 합니다. 최대 50조 원을 털어 모든 무기를 한국산으로 다 바꾼다는데 역대급 주문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루마니아 국방부 산하방산 기업 로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양해 각서를 체결하며 산업협력을 위한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뒤 루마니아와 방산 협력을 구체화시키는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루마니아 치우커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는데 당시 루마니아에서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을 도모해 나가자고 제안을 해온 겁니다. 특히 치우커 루마니아 총리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에 놀라워하면서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뜻을 강력히 전했습니다. 사실 한국과 루마니아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방산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다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가 LIGNX1이 생산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 54기를 전격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 물꼬가 확 트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무려 1,100억 규모로 추산되는데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루마니아 수출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작년 말 LIGNX1으로부터 신궁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돈으로 1,18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나 루마니아에 한국산 무기체계가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 의미가 아주 남다릅니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와 소형 헬기를 격추시키기 적합한 무기체계로 주로 야전군 부대와 군사시설 대공방어 임무에 쓰이며 최대 사거리는 7km입니다. 신궁은 발사대, 피하 식별기, 주야간 조준기로 구성되는데 2인 1조로 운용되며 무게가 15km에 불과해 휴대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접 신관이 장착돼 있어 목표물이 반경 1.5m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 폭발해 그 파편으로 목표물을 격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궁은 북한군의 AN-2 헬기를 격추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돼 헬기킬러로 통하는데 이번에 루마니아가 도입할 신궁 54기는 모두 국내에서 제작된 뒤 루마니아로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루마니아 국방부 산하 군비총국은 9천억 원 규모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 구매 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에 프랑스 MBD만 참여해 루마니아는 작년 8월 입찰을 취소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루마니아는 LIGNX1과 다국적 기업 탈레스의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이들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평가해 결국 LIGNX1과 최종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이뿐 아니라 루마니아 국방부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LIGNX1은 이번 수출과 별도로 루마니아에서 국영 방산기업인 로맘과 대공미사일 분야 MOU를 체결한 바 있어 루마니아 유도무기 사업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 정부와 LIGNX1 간 신궁 수출 계약식에 참석한 방사청은 현지에서 루마니아 군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K9의 수출 사업을 논의하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은 루마니아의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에 입찰해 독일 튀르키예의 무기체계들과 경쟁 중입니다. 하지만 워낙 K9의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데다 앞서 수출 계약을 맺은 폴란드의 차질 없이 K9를 인도해 경쟁사보다 높은 고지에 올라있다는 평가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의 K 전차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어 한국 방산에 큰 손으로 떠오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루마니아가 4조 원이라는 국방비를 투입해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루마니아 차세대 IFV 사업에 한국과 독일이 격돌하고 있지만 한국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4조 3천억 원의 차세대 IFV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1단계로 IFV 246대, 이어 52대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물망에 오른 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 아스코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영국 BAE 시스템즈의 해글룬츠 CV90 등으로 이 가운데 현재 레드백과 링스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루마니아 국방부 대변인이 IFV 계약에 대한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계약은 올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IFV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하는 등 레드백이 최종 낙점될 상황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한국방산이 루마니아 시장 공략까지 성공하며 무서운 기세를 드러내고 있어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또 놀라운 소식은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차세대 자주포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는 155 자주포 도입을 추진 중으로 53운의 자주포 공급 사업의 계약 규모는 1조 2,3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K9과 독일 PGH-2000, 튀르키예 피트리나 이가 입찰적 격후보에 선정된 상태지만 루마니아는 K9을 차세대 자주포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마니아가 K9을 도입하려는 건 사실 폴란드 영향이 큰데 앞서 폴란드가 K9를 대거 주문하면서 루마니아의 포병 시스템에 대한 적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K9의 성능도 자체도 경쟁 자주포에 비해 뒤처지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PGH-2000은 현존하는 최고의 자주포로 잘 알려져 있지만 PGH-2000과 K9은 상당 부분 같은 수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은 가성비도 뛰어나 사실상 독일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쏟아지는 중으로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루마니아 육군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대대가 쓸 155 자주포, 고폭탄 7,400여 발, 연막 및 조명탄 320여 발, 훈련용 탄약 720여 발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우리로서는 추가 수주를 노려볼 수도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루마니아의 경우 현재 모든 무기를 다 바꿀 태세로 2032년까지 총 50조 원이라는 무기 획득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대로만 간다면 폴란드보다 더 큰 사업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실제로 루마니아는 50조 원을 털어 모든 무기를 다 바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공 수출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드백 K9까지 합세해 연달아 루마니아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현행 2%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군 현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2032년까지 루마니아의 주요 무기체계 획득 규모가 39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해상 원격 통제 무기체계, 상황인식 시스템, 능동 방호체계 등을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래식 무기 확보를 가속하고 있고 향후 10년간 전차 장갑차 획득 예상 규모가 930대, 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루마니아 방산업계는 시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에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급으로 엄청난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그동안 루마니아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탄탄히 구축해온 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거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마니아와 우리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재작년부터 방산 협력을 위한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오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결과도 나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들이 구체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일환으로 방사청과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은 앞서 작년 7월에 열린 한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를 열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논의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국과 루마니아 방산업계가 총출동했는데 실제로 한국과 루마니아의 국방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의사결정권자 120명이 대거 참석해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루마니아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내 방산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기체계를 직접 소개했는데 당시 루마니아 측에서 한국은 최고의 방위산업 협력 파트너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과 루마니아는 이제 방산 협력을 넘어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여전히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한국방사는 작년에 힘입어 올해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지난해 국내 4대 방산 기업의 매출은 20% 넘게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50% 가까이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등 4대 방산기업이 작년 합산 매출은 18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분단 상황에도 자주 국방을 위해 실력을 키워온 한국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런 호조세는 올해도 넉넉한 수주잔고와 더불어 루마니아로부터 추가 수주가 이어져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루마니아가 K전차와 K고자 주포를 도입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 디펜스 뉴스 디펜스 누즈. 최근 노르웨이에 이어 리투아니아도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K전차가 유럽에 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한국산 이 전차 300대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구형인 루마니아 주력 전차 TR-85M1 비존 울피아이지오엔유엘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를 54대 구입했지만 앞으로 300대의 전차를 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레퍼드 EA8 전차도 후보가 되었지만 폴란드가 현대로템의 K 전차를 구매하면서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종종 상호 운용성이 핵심으로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기에 폴란드가 K전차를 대거 구입한 것이 루마니아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지난 7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2023 한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약 300대의 전차 구매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루마니아 군대에 가장 효율적인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K전차 도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의 결정은 인근 국가 리투아니아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력 보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당초 K전차와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도 고려했지만 결국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54대를 도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군과 리투아니아 국방자원청은 이 세 개의 전차를 시험하여 종합적인 시장 분석과 군사적 평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평가 기준은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운영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파드의 다양한 버전이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 14개의 나토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오파드 탱크를 구입하면 높은 상호작용과 호환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차의 납기는 46년 정도로 비슷하지만 독일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비용이 훨씬 낮은데 에이브람스는 레오파드보다 운영 비용이 1.5배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경제 포털 비즈니스 알러트는 27일 폴란드가 군수산업 덕분에 한국의 유럽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 구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통신, 기술 4.0 및 건설 부문에서도 개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왜 프랑스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무기를 도입했는지를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장비를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인도할 수 있는데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생산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문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레오파드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문인데 이는 단 54대가 8년 만에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동시에 한국은 4년 안에 폴란드에 K 전차 180대를 인도할 예정이라며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3배의 양을 절반의 시간에 인도해내는 무서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문한 노르웨이도 8년 만에 54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주문한 리투아니아는 앞으로 전차를 받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리투 애들은 신형 전차를 2035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으려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루마니아가 독일 전차 도입을 포기하고 한국산 K 전차를 도입하려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방위산 업체 관계자 모겐스 R. 모겐센은 한국의 K2와 K9의 연간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겐센은 현재 현대로템과 한화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있다며 K2 전차는 연간 15만 180대, K9 자주포는 연간 30만 320대, K10은 연간 15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력은 지금 1년 안에 웬만한 국가의 육군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양입니다. 올해 안에 폴란드와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이행 계약이 성사되면 1차에 이어 K전차 820대, K9 자주포 430여 문, 천무 80여 문 등이 추가로 계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나토 국가들이 독일산 전차를 가장 많이 운용해 호환성과 유지 보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1000대의 K 전차를 인도하고 루마니아에 300대를 전달하면 순식간에 1300대의 전차가 유럽에 배치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차가 다 인도필 때까지 리투아니아는 독일에게 주문한 레오파드 전차를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로부터 전차, 장갑차를 구매한 나라는 대부분 납기 지연을 겪었습니다. 독일제 기갑 차량은 초도 물량 인수에 45년, 계약 물량 완납까지 7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해진 지금은 납기가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독일 라인메탈도 한국처럼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라인메탈에는 21.000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25,000명으로 늘렸으나 아직도 구인 사이트에는 1,300개의 채용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이나 한화는 로봇을 사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생산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숙련된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독일 라인메탈은 인력도 잘 뽑히지 않지만 인력을 뽑아도 숙련시키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 쉽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방위산업은 민수 분야의 대량 생산 방식을 받아들여 제도, 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 세계 제1의 방위산업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 등의 나라들은 기존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대량 생산 방식 일부만 적용하고 숙련된 장인, 마이스터에 의해 양질의 마감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아직도 전통적인 숙련공인 마이스터 위주의 노동할당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량 생산 방식에 더해 로봇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생산량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도 KF-21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은 1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크론 단위의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창원 공장에 들어서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로봇들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인문판 로봇이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로봇이 사람들을 알아서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 할 수 있다는 용접을 이 공장에서는 로봇이 전담하고 있는데 50% 수준이었던 로봇 용접을 최근에는 70%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K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공장에서도 현대차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갑차의 경우 9개의 조립 공정을 거치는데 자동차 생산 공장처럼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턴오버 장치를 이용하면 무거운 차체를 180도 뒤집어 하부 작업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생산 노하우가 적용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은 한국의 K전차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1300대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총 3600대를 팔아 레오파드를 능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혈맹이라 불리는 루마니아에게 K전차를 사라고 권유하고 지금 KE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세대 전차 개발을 두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해 소외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미 폴란드가 2년 전에 신형전차 개발 사업에서 반독일 전선을 구축하여 동맹을 제안한 국가입니다. 만약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K전차를 도입한다면 유럽의 전차 지형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루마니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충돌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럽 내의 정치적 군사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표준으로 가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마하 5 이상이 속도와 더불어 7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해 요격이 불가능한 데다 불규칙적 회피 기동 능력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끝낸 국방부 측에선 북한의 발사체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볼 수 없으며 핵심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마하 5 수준으로 빠르지만 고도는 50km 이하로 매우 낮고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7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지도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동형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범 모델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나게 되자 중국 측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강력한 동맹인 줄 알았던 러시아 측에서 한국에게 극초음속 관련한 핵심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 중국의 핵심 전략 자산들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측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와 충돌할 경우 상상 이상의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 엄포를 놓으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서방 세계로부터 정치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에 러시아와 중국은 동변상련의 처지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산권을 대표하는 양국은 과거부터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가 훨씬 더 잦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세계적 철수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 러시아와 중국은 중국의 닝샤 자치구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군사훈련이 일반적인 훈련과 다른 점은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지휘통제권을 적용해 미국과의 분쟁을 염두에 둔 최초의 훈련이며 양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해당 훈련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참관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비공식적으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항공모함, 잠수함 등 첨단 전략 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과 전략 자산 개발 등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중국은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협력 중인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이 슬쩍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모델이 등장하자 중국 측은 매우 당황하며 러시아를 향해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모델인 하이코어를 공개했습니다. 하이코어는 길이는 9m에 무게는 2.5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시험 모델이지만 탄두와 레이더만 장착하게 되면 당장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갖춘 하이코어는 올해 첫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극초음속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려 20년 전인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되는 램제트 엔진을 개발해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에 탑재되는 제트 엔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램제트 개발에만 몇 년 이상 몰두하던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년부터 극초음속 핵심 기술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고 곧이어 극초음속 엔진에 필요한 공기흡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엔진은 기존 엔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공기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엔진이 온전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극초음속 엔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한국은 극초음속 관련 데이터를 쌓아와
2028년부터는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하5의 속도면 중국이 현재 상용화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맞먹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기술이 있기까지 러시아 측이 알게 모르게 많은 기술 지원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소련은 신흥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 당시 빌려간 금액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10%가 넘는 수준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오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이라는 국가는 결국 붕괴했고 경제적으로는 파산 상태였습니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측에서는 한국에게 갚을 돈이 없자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군수물품으로 받는 불곰 사업은 여러 해에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차와 장갑차부터 대전차 미사일, 대공미사일 등이 들어왔고 잠수함과 헬기까지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측 장비를 해체 후 다시 조립해 분석한 뒤 한국형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략 장비도 있지만 불곰 사업으로 인해 개발 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불곰 사업 이후 한국이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 진행한 나로우 프로젝트에서도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력을 하며 한국의 우주 개발 기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는데 러시아의 항공우주 기술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의 우주 개발 경험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나로우 프로젝트를 통해 순수한 우주 개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로우 발사 연구를 하면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한국이 가장 가까운 적성국인 중국과 일본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합동 개발한 나로우의 킥모터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추진체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개발한 항목킬러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공개되며 중국이 전략 자산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 수백 km밖의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한국의 잠수함에서 조용하게 발사할 수도 있기에 중국이 20년 동안 100조 원을 넘게 투입하여 연구 개발한 항공모함을 단 한 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 장비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해군은 급격히 커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접한 서해에서 활동이 잦아지고 있기에 한국의 항목킬러와 같은 전략 자산의 중요도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확보한 일부 전략 자산의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전해져 온 것을 확인한 중국은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혈맹인 줄 알고 서방 세계에 대응해 역대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했지만 정작 러시아 측의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다른 어설픈 기술도 아니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으로 중국의 전역을 타격 가능하며 오랜 기간 공들여 개발한 덩치만 커다란 중국의 항공모함을 단 한 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는 레이더에 쉽게 포착하고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는 중국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전략 장비입니다. 한국은 작은 국가이지만 주변국들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만한 첨단 전략 장비를 확보하고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으로 한국의 군사력 개발에 큰 제약이 있었기에 한국은 최첨단 전략 무기를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한국이 미국과의 사거리 협정이 종료되자마자 차세대 현무미사일을 공개했다며 이것은 한국이 미리 개발해두고 숨겨왔던 것을 공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 개발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미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또한 상용화에 앞두고 있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기대되는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접한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의 발사체를 빠르게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선 음속의 3배 즉 마하3 수준의 속도로 요격하고 있지만 극초음속인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발사체를 만든다면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현재까지 미국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초강대국 미국의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성공한 극초음속 기술 시험에 실패했는데요. 반면 러시아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며 방어하기 어렵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미사일 S-500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아직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그 뿌리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에서 왔다는 것으로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의 미사일 기술을 접목시키면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와 비슷한 어쩌면 러시아를 뛰어넘는 기술적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로 알려진 러시아의 츠르콘 미사일의 외형이 한국이 개발 중인 하이코어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주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산업의 뿌리가 러시아에서 시작된 만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주장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의 군의 잠수함에도 탑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중국이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를 비롯한 태평양 일대에서 무겁고 느린 중국의 항모가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의 전략자산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부터 항공모함을 숨기기 바쁜 상황이 올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에 맞서 러시아와 손을 잡은 중국이지만 알고 보니 러시아는 한국에게 막대한 기술 전수를 해주며 중국의 턱 밑에서 견제하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뒤집혔다. 올해 초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눈과 귀는 테슬라의 미국 텍사스 본사에 쏠려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4680 배터리는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함께 만든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원통형 배터리는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주로 사용됐지만 테슬라가 전기차로 사용처를 넓히면서 배터리 크기와 용량을 2배 이상으로 키웠고 이것이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20년 9월 기존 원통형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5배 높이면서도 파우치나 각형과 비교해 낮은 비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공언했고 결국 2년 3개월 만에 양산에 성공하자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원통형 배터리는 둥근 모양 탓에 한국 업체들이 주도해온 각형이나 파우치형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배터리를 만들어냈다고 공언하자 80기존 배터리 시장을 잡고 있는 한국 업체들에게는 위기이며 테슬라와 손잡은 파나소닉에겐 대단한 기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기존보다 배터리 밀도 자체가 커진 데다 팩감 모듈 단계를 생략하고 배터리 셀을 차체에 바로 장착하는 CTC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둥근 모양 탓에 불용 공간이 생기는 원통형 배터리 단점을 상쇄한 것인데요. 둥근 모양 탓에 불용 공간이 생기는 원통형 배터리 단점을 상쇄한 것인데요. 테슬라는 팩과 모듈을 생략한 데 따른 안전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터리 외벽을 더 두껍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 양산 소식에 BMW, 볼보,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 양산 소식에 BMW, 볼보,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일제히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배터리도 누가 더 낮은 가격에 파느냐가 결국 핵심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슬라의 계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본 파나소닉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2023년 5월 초 테슬라 전기차의 주력 배터리 제공업체인 일본 파나소닉은 성능 개선을 위해 새로운 테슬라 4680 배터리의 생산을 연기한다는 굴욕적인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당초 2023년으로 계획했던 4680의 양산 시기를 내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힌 겁니다. 파나소닉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사이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이대로 당장 납품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이대로 당장 납품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파나소닉이 테슬라 4680 배터리 시제품의 품질을 맞추는데 애를 먹고 있는 듯하다고 보도했고, 파나소닉은 전에 없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는 수년 내 배터리 업계의 판을 뒤집을 만한 현실적 카드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파나소닉은 일본 서부 와카야마에 전기자동차용 4680 배터리 생산 라인 2개를 지으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테슬라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배터리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존의 테슬라에 공급하는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을 5배, 출력을 6배, 주행거리를 16% 각각 늘리고 충전 속도도 빨라진 차세대의 4680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제품이었을 뿐 실질적인 양산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파나소닉은 양산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제품조차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품질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사실 테슬라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의 성능에 대한 논란은 이미 작년 말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극구 부인하다가 결국 약속한 납기일이 되자 품질 문제를 인정하며 양산 일정은 1년이나 늦추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테슬라 전문 더 리미팅 팩터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4680 배터리가 2170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핵심은 4680 배터리가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코발트 함량이 높아 4680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의 SUV인 모델 Y의 경쟁력이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테슬라의 모델 Y를 분해해 얻은 4680 배터리셀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244Whkg로 LG에너지솔루션의 2170 배터리보다 미국산 모델 Y에 장착된 파나소닉의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269Whkg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모델 Y 모델 3에 쓰인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252Whkg에 달했습니다. 이는 니켈 코발트 함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니켈 비중은 LG에너지솔루션의 2170이 86.69%로 테슬라의 4680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코발트는 4680 배터리가 더 많이 썼습니다. 테슬라의 4680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코발트는 4680 배터리가 더 많이 썼습니다. 리미팅 팩터는 한마디로 파나소닉이 모델 Y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대신 무거운 차량을 만들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면서 가격 경쟁력은 얻었지만 더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차량을 얻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번 연구는 4680 배터리를 둘러싼 성능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기차 관련 소식을 다루는 파워블로거월 로켓일 라킷은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2170 배터리와 동일한 흑연 음극재와 양극재를 사용해 성능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파나소닉은 4680 배터리 양산 모델 시험 결과 성능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고 테슬라의 자체 기술력으로도 LG의 배터리 성능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의 실패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완전 상용화 시점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북미 시장 전기차의 절대 강자 테슬라를 잡기 위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일본 파나소닉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유지했지만 북미 시장은 파나소닉의 아성이 공고한 지역이었습니다. 북미에서만 파나소닉의 뒤를 이어 LG엔솔, SK온, 삼성 SDI가 각각 2, 4, 5위로 파나소닉을 쫓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이 북미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 테슬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공급사가 된 파나소닉은 2025년 상반기 캔자스 공장을 완공하고 2170 규격 배터리를 연 30만 GWh 규모로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밀월 관계라고 할 만큼 신뢰가 끈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4680 배터리 양산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파나소닉과 테슬라이 하지만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4680 배터리 양산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파나소닉과 테슬라이 파나소닉이 허둥대는 사이 LG에너지솔루션은 공세를 끌어올렸습니다. LG는 파나소닉이 공을 들이는 차세대의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파나소닉에 맞불을 놨습니다.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오는 2026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연구동을 증설해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LFP 파우치형 배터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더니 이제는 테슬라와 정식 계약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LFP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양사의 논의가 급진전된 것입니다.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4680 배터리가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LFP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겠다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LG에너지솔루션이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업계의 글로벌 넘버 1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공격이 거센 상황에서 파나소닉의 대안으로 삼성 SDI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합격점을 못 받으면서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 성능과 출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파나소닉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일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에 4680 배터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는데 이것까지 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의 만남은 4680 배터리 성능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지금 테슬라가 반도체 협력을 넘어 배터리에 관해서도 새로운 제조 파트너를 물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파나소닉이 못한다면 가장 유력 대안은 삼성 SDI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작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직경 46 배터리를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